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15년 차에 이르는 주부입니다. 사람 하나에 사연 하나씩 있다는 말이 있지만 저의 인생은 정말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제 성격도 한몫했을지도 몰라요. 남들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나 호전적인 성격, 가족의 일이라면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 같은 게 말이죠. 남편은 그런 저의 모습에 끌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남편이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너무 연약해 보이고 우유부단한 모습이 저와 맞지 않는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만나다 보니 의외로 단단한 구석이 있는 게 어느새 저도 그 사람에게 빠져버렸어요. 시부는 그런 저를 좋아해 주셨지만 글쎄요, 시모는 그런 저를 무척 싫어하셨습니다. 게다가 시모의 형제 간 차별이 저와 시모의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죠. 그리고 시아주버님은 이혼을 2번이나 하고 결혼 전부터 제 남편에게 금전 요구를 빈번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젊었을 적에는 사기로 감옥도 다녀왔다더군요. 남편은 그런 문제아 시아주버님 대신에 장남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릇을 하면서도 남편과 저는 대접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제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일을 쉬고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 시댁에 들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를 돕기 위해 일을 쉬었죠. 참 다정한 남편이었는데 시댁만 오면 위축되는 모습이 참 안쓰러웠어요. 이날에는 웬일인지 시아주버님도 오셨더라고요. 저녁 술상을 차려 방 안으로 들어가자 시모와 아주버님 그리고 남편이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니, 심각한 건 시모와 아주버님 뿐이고 남편은 그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을 뿐이었죠. 야, 잘 생각해봐. 이번 사업이 성공하기만 하면 진짜 대박이야. 너 모아놓은 돈 좀 있지? 그걸로 나한테 투자 좀 해라. 이번에는 진짜 확실해. 그래, 얘. 네 형님이 이렇게 원하는데 좀 해줘. 너는 돈도 잘 벌고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목돈도 많이 모아놨잖니. 저도 돈 없어요.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잘 벌지도 못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전셋집 들어가느라 돈 다 썼고 와이프 뱃속에 애도 있는데 돈을 함부로 쓰는 건 좀... 얘는 누가 보면 우리가 네 돈 뺏으려는 것처럼 보이겠다.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주라는 거지. 넌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니? 형이 이렇게 간곡하게 말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딱 잘라? 어머니, 정말 저도 돈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모르시나 본데 형이 저번에 제 돈 빌려갔어요. 그것도 아직 안 갚았잖아, 형. 이번에는 진짜로 안 돼. 아, 누가 안 갚는데? 갚아줄 거야. 이번 투자만 제대로 성공하면 2배, 아니 3배로 돌려준다니까. 그 전에 빌린 것까지 싹 다 갚아줄 수 있다니까. 형, 제발 그만 좀 해. 나 진짜 힘들어.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또 시작인가 싶어 슬슬 남편을 도우려는 때에 시모의 뜬금없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하는 건 어떠니? 너희 전셋집 빼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어차피 노부부 둘이 사는 집 너무 커. 그리고 네 아버지 몸도 예전 같지 않아. 그러니 너희가 들어와서 살고 그 전세금 형님한테 빌려주렴. 그럼 되지 않니? 뭐하러 돈 들여가면서 전셋집에 살아. 여기서 살면 되지. 그건... 남편은 두 사람의 현란한 말솜씨에 노란하고 있었습니다. 옴짝달싹 못하고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남편 대신 제가 나섰습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어머님. 전세를 빼라뇨? 너는 빠지렴. 이 이야기에 네가 나설 곳은 없어. 아니요, 제가 나서야죠. 돈 빌려주는 사람 와이프인데 왜 제가 나서질 못해요? 게다가 그 전세금이 남편 돈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제 돈도 남편 돈만큼 들어갔어요. 정말 못 배운 티가 이런 데서 나는 법이지. 어른들 말하는데 끼어들어서는... 네, 저 못 배웠어요.
그렇지만 싫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강도짓이라는 건 잘 알아요. 뭐? 강도짓? 너 지금 내가 강도짓을 했다는 말이니? 네, 그게 강도가 아니면 뭐예요?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지금 두 분 모양새가 강도던데요. 두 분이서 돈을 원하시면 어머니 앞으로 된 번듯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 남편한테 전셋집을 빼라 말라 하시는 거예요? 싫다는 사람한테. 말을 해도 정말. 예, 강도라니. 나는 네 남편의 엄마야. 이런 소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네 아주버님도 마찬가지로 혈연이니 당연히 요구할 수 있지. 세상 천지에 누가 이렇게 당당하게 돈을 빌려요? 돈을 빌리고 싶으면 머리를 숙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둘이서 거머리 마냥 붙어서는 아주 사람 하나 피를 뽑으려고 작정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거머리? 아이고, 이런 여자를 며느리라고 들리다니 무식한 데다 어른 보기를 쉽게 생각하지를 않나. 어머님, 이런 며느리가 제사상 차례상 다 차리시는 거 아시죠? 제 남편은 누구와도 다르게 다정하고 마음씨가 착해서 저는 이혼할 이유가 없거든요. 솔직한 말로 두 번이나 이혼하고 제사상도 차리지 않는 장남보다야 둘째 아들이 더 낫지 않나요? 너 말 다 했니? 어떻게 아주버님 되는 사람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님, 그러면 앞으로 입이 늘어날 식구가 있는 사람한테 전세방 빼서 돈 빌려주라는 건 막말이 아니에요? 아니, 빌려줄 수 있어요. 이제까지 빌려간 돈 다 갚아주면요. 그런데 이제까지 빌려간 돈도 갚을 생각이 없잖아요. 그마저도 갚지 않는 사람한테 더 이상 누가 돈을 빌려줘요? 첫째가 일부러 그랬니? 사업하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지. 아주 보자 하니까 시댁을 우습게 알고. 시모의 말에 저는 아주버님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쯤 되면 사업에 소질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빠져나오세요.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돈 빌려갈 생각하지 마시고 빌려간 거 갚을 생각이나 해주세요. 여보, 그만해.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흥분하지 말고. 흥분 안 하게 생겼어? 전세금을 빼서 아주버님 사업자금으로 주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 몇 번을 당했는데 또 줄 것 같아? 남편은 제가 이럴 때마다 말리기 바빴습니다. 뭐 궁합이야 잘 맞긴 했어요. 제가 화내고 남편이 말린다. 이 룰대로만 하면 사고는 쳐도 일은 크게 벌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저희끼리만 좋으면 뭐예요? 이놈의 집구석이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는데 말이죠. 예, 네 와이프는 싸움닭이야. 성격이 보통이 아니야. 너 붙잡혀 사는 건 아니니? 여자가 남편 하는 일에 간섭하면 망하는 거야. 시모는 남편에게 그리 말했지만 남편은 그 말도 그냥 넘겼습니다. 시모가 남편을 걱정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제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한 말인데 우리 합가 생각해보면 어떨까? 설마 당신 아주버님한테 홀랑 넘어간 거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아버지 요새 기운 없어 보이는 것도 그렇고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소홀해 보이는 게 눈에 보여서 좀 걱정이 돼서. 그건 그렇지.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이시기도 하고. 연애 때부터 시부에 대한 남편의 애정은 각별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시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남편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가까이 있는 편이 남편과 제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합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부가 계시지 않았다면 절대 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합가를 하고 나니 시모는 웃기지도 않을 시집살이를 저희에게 시키더군요. 저는 원래 밟으면 더 들고 일어서는 성질이라 그럴 때마다 저와 시모의 다툼은 더 커져갔습니다. 예, 오늘 반찬 좀 몇 가지 만들어놔라. 어제 제가 다 만들어놨는데요. 너희들만 입이니? 첫째 요새 혼자 살며 사업하느라 밥도 못 먹고 다닌다더라. 첫째한테 갖다 줄 거니까 정성스레 맛있게 만들어. 그 말에 화가 난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타지도 않은 본가 근처에 살고 계신 아주버님 반찬은 어머님이 만들어주세요. 떨어져 지내면서 어머님 손맛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매번 맛없다며 수저놓게 만드는 제 음식 말고 어머님 음식을 가져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너 해주기 싫어서 그러지? 기가 막혀서.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지 무슨 핑계를 그렇게 대. 됐어. 내가 사다 주련다. 돈이나 줘. 죄송하지만 돈도 없어요, 어머님. 저한테 맡겨놓으신 거 없으시고 이번 달 드릴 용돈은 이미 월초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서 가시려면 어머님 돈 쓰세요. 저는 이제 공과금까지 대신 내드리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알아서 해주세요. 그깟 공과금 얼마나 낸다고 생색이야? 용돈도 조금만 주면서 나를 이렇게 핍박해? 용돈 50만 원이 큰 돈이 아닌가요? 저희 버는 돈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그렇다고 그 돈으로 태어난 손녀한테 장난감이나 옷 한 벌 사준 적이 있으세요? 저희한테 수고한다고 밥 한 끼 사준 적이 있어요? 계속 적다고 말씀하시면 더 줄일게요. 아이고, 며느리가 시무를 잡네 잡아. 그래, 어디까지 하나 해봐라.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시무는 그 이후로 더욱 악독하게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일하고 온 사람 피곤한 거 알면서도 운전기사처럼 끌고 다니는가 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기센 며느리 때문에 힘들다며 아주 광고를 하고 다니시더군요. 그렇지만 그런 시무의 행동은 아주버님에 비하면 정말 별거 아닌 일이었어요. 시무의 시집살이가 계속되는 동안 저희 전세금을 노린 아주버님의 공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술에 취해서 들어왔어? 술도 못 마시는 사람이 인사불성이 돼서는? 저는 남편의 모습에 의아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제는 술 왜 그렇게 많이 먹은 거야? 속상한 일이라도 있었어? 어제 형님이 찾아왔어. 불러낼 때는 돈 갚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나갔는데 도착하니 술을 엄청 먹이더라고. 그 뒤에 계속 내 카드로 비밀번호 뭐냐고 물어보는데 버티다가 결국 술 취해서 골아떨어졌지. 뭐? 아주버님이 또 자기한테 돈 달라고 그랬단 말이야? 이번에는 아예 도둑놈처럼 카드에서 직접 빼내려고 했나 본데? 아, 가족 중에 강도가 하나 있으니 진짜 힘드네. 전세금을 당신 통장에 안 넣어놨으면 지금쯤 다 털렸을지도 몰라. 술에 취해서 내가 비밀번호를 말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거든. 말했어도 내 계좌에는 딸랑 10만 원 들었을 텐데. 남편이 밤중에 연락 온 게 없나 폰을 확인하더니 곧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 10만 원도 살뜰히 가져갔네. 정말 징글징글하다. 나도 참 못났어. 술 기운에 비밀번호 가르쳐줬나 봐. 앞으로도 돈 관리는 자기가 좀 해줘. 자기한테는 절대 그러지 않잖아. 아, 진짜 너무 짜증나. 왜 매번 우리만 이렇게 손해봐야 해? 이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라 도둑이야. 미안해. 당신 이렇게 마음고생 시켜서. 남편은 초췌한 모습으로 제게 사과했습니다. 남편이 사과할 일이 아닌데도 그 사람들이 잘못한 일인데도 항상 남편의 입에서는 미안하다는 말만 나왔어요. 남편이 그럴수록 시무와 아주버님에 대한 저의 원망은 더 커져갔어요.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은 계속됐답니다. 여보, 당신 저번에 연장 만지다가 다친 손가락이 아직 고름이 나오네. 2주가 넘었는데 아물지를 않아.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 한번 가보자. 그래, 요새 몸이 안 좋기는 했어. 몸이 이상한 수포도 생기고 옷이 스치기만 해도 따가운 게 이상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대화를 나눈 날 우리는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병명을 알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아니, 몸통의 통증은 대상포진이라고 하는데 손가락이 왜 아직 고름이 나오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군요. 검사를 하고 집에 돌아와 기다리는데 뜬금없는 일요일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무 급한 사안이라 주말임에도 연락을 드렸어요. 더 알아봐야겠지만 혈액 검사상 암에 대한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일 당장 병원으로 와주세요. 정밀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는 경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이고 성인 남성에게는 예후가 좋은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마음을 굳게 다졌습니다. 힘들게 살아온 인생 보답받지도 못하고 가는 건 억울해서 못 산다고, 늙어서 우리 딸 결혼식 때까지는 살아야 하지 않냐고 남편은 치료에 열의를 불태웠습니다. 저희 남편은 토목업에 종사하기에 보험을 드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도 보험금이 5천만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남편은 시모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리며 보험금이 있으니 잘 해결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뒷목 잡을 일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어요. 시모가 저와 남편을 조심스레 부르더라고요. 둘째야, 너 혹시 4천만 원 정도만 빌려줄 수 있니? 네? 갑자기 그런 큰 돈이 어디서? 너 보험금 있잖아. 그거 어차피 실비도 나오고 수술비도 나올 거 아니야. 5천만 원 다 없어도 지금 당장 치료받는데 큰 지장은 없잖니?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암 걸려서 고생하는 아들한테 할 소리예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저를 흘겨보더군요. 네가 신경 쓸 일 아니다. 그리고 누가 언제 그냥 달라고 했어? 다음 달이면 적금 만료되니 그것 하면 다시 돌려줄 거야. 도대체 그 큰 돈이 왜 필요하신데요? 네 아버지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 어디 병원이라도 모시고 가려니 차가 영 오래돼서 모시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하나 새로 사려고 그러지. 오래된 차 끌고 다니다가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이야. 몸도 이제 힘들고 기력도 없는 양반인데 차라도 좋은 것 타면 사고가 안 나지 않을까 해서 그래. 아버님 아프시면 저희가 모셔갈게요. 굳이 그것 때문에 어머님 차를 바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저희 처지에 4천만 원짜리 차는 너무 사치예요. 넌 매번 내가 하는 말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병원 갈 때마다 너 일 쉬고 뛰쳐나올래? 돈 벌어야지. 애 앞길 생각하면. 그리고 자잘하게 갈 곳도 많아. 그럴 때마다 위험하게 둘 순 없잖아. 제가 절대 안 된다고 말리려 했지만 남편이 저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필요한 거잖아. 그런 거면 난 빌려줘도 돼. 아버지 불편하게 다니시는 건 싫어. 남편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모든 게 약했습니다.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남편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시부뿐이니까요. 솔직히 저도 시부에게 필요하다는 걸 안 된다 말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무턱대고 어머님 말을 믿는 것도 싫었어요. 방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일단 문자로 차용증 비슷하게 보내서 확인시켜. 내가 예전에 보니까 돈 떼인 거 받으려면 무조건 돈 빌려줬으니 갚겠다라는 문자 내역 같은 거 있어야 한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당신이 그렇게 당해놓고 아직도 그 사람들을 몰라? 당신을 자식으로 생각하면 아들 아파서 받은 돈을 빌려달라고 하겠어?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결국 제가 제안한 대로 시모에게 돈 빌려간 내역을 문자로 보내며 조만간 돌려줄 것을 문자로 확인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모가 약속한 날이 지나도 조용하길래 시모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돈 받으러 왔어요. 돈 준비되셨어요? 그건 이번에는 못 준다. 좀 기다려야겠어.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 달에 적금 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저번 달에 이미 받았어. 사실 나도 첫째한테 적금까지 빌려줬는데 얘가 연락이 안 되는구나. 혹시 어머님 차 바꾸겠다고 가져간 저희 남편 보험금도 아주버님께 드린 건 아니죠? 그것도 싹 다 걔한테 줬어. 얼마나 나한테 해달라고 난리를 치는지 너희들이 알아서 줬으면
나한테까지 이런 불똥 튈 일 없었잖니.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세요? 그거 그냥 돈 아니에요. 우리 남편 목숨값이라고요. 피 같은 돈이라고요. 내 적금도 피 같은 돈이야. 너희 돈만 소중하니? 못 받고 있는 건 나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은 왜 나한테 와서 이 난리야? 첫째한테 가서 직접 받아와. 애몬 사람을 괴롭혀? 어머님, 잊으셨어요? 돈 빌려가신 분 어머님이세요. 저희 증거도 있어요. 그래, 내가 빌려갔다. 너희는 늙은 시무한테 돈 빌려준 게 그리 아까워? 이렇게 빚쟁이처럼 사람 들들 볶는 건 아니지 않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시모의 말도 안 되는 행태에 그저 주저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런 망을 꺼내는 시모의 모습에 저는 흥분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보험금 받은 거 아주버님한테 말하셨어요? 그래, 걔한테 이야기했어. 너희한테 목돈이 생겼다고 들었으니 첫째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 말한 거야. 도대체 어머님은 어째서 아주버님을 싸고 도시는 거예요? 남편도 어머니 자식이에요. 게다가 매번 시대고고 귀찮은 일 아무 말 없이 다 도맡아 하는 효자라고요. 그런 자식한테 이러시는 거 부끄럽지도 않아요? 내가 왜 부끄러워야 하니? 네 남편이 내 자식이라고? 절대 아니야. 둘째,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네 아버지 자식이지.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모를 년이랑 붙어먹어서 데려온 사생아. 나는 너 절대로 내 자식이라고 인정 안 해. 내 자식은 첫째뿐이야. 네? 시모의 폭탄 발언에 남편은 놀라 벙벙한 표정이었고 저는 저대로 당황해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런 한편으로는 이 상황들이 이제야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너 3살 때 네 아버지가 너를 데려왔어. 우리 호적에 입양시키자고. 나는 첫째 아들이 있는데 왜 또 아들을 데려왔나 싶었어. 남편의 성화에 양자의 연을 맺긴 했는데 나중에야 제대로 알게 됐지. 네가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란 걸. 나중에 알아보니 그 여자는 죽었고 네 아버지가 널 불쌍하게 여겨서 데려왔다는 걸 알았어. 저는 그 말에 시모가 남편을 못살게 굴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죠. 보기 싫었으면 쫓아보내고 연 끊으면 될 일을 이렇게 두고두고 괴롭혔다니. 난 내 자식 힘들어하는 꼴은 못 봐. 왜 내가 그걸 봐야 해? 너희들 죽을 때까지 우리 수발 들라고 합가하라고 한 거야. 내가 너한테 애정 한 조각이라도 있을 줄 알았니? 뻔뻔하기도 해라. 저는 시모의 말에 분노가 치미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껏 이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해결한 건 우리 남편이라고요. 매번 사고만 치는 아주버님이 뭘 해준 게 있다고 매번 감싸는 건데요. 평소에는 집에 오지도 않다가 돈만 필요하면 어슬렁거리며 와서는 사람들 돈 다 빌려서 가져가서는 안 갚고, 그런 사람이란 걸 알면서 어떻게 우리 남편 보험금을 가져가서 그런 사기꾼한테 전해줄 수가 있어요. 어머님도 똑같아요. 똑같은 사기꾼이라고요. 누가 사기꾼이야? 우리 첫째는 그런 짓 안 해. 재수가 없어서 계속 미끄러지기는 하지만 걔도 뒤에서 잘 받쳐주면 성공할 거라고. 보험금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냥 팍 죽어버리지 그랬니? 꼴도 보기 싫은 네 얼굴 볼 때마다 짜증이 얼마나 나는지 알고는 있니? 차라리 네 아버지를 닮았으면 정이라도 조금은 갔을 것을. 그 여자를 빼다 박았는지 정이라고는 안 가는 얼굴을 하고선. 그만하세요. 그런 소리 들을 만한 사람 아니에요. 어머님만 그런 줄 아세요? 저도 똑같아요. 아주버님 얼굴만 보면 치가 떨린다고요. 이번에는 어떤 사고를 쳤을까, 또 돈을 요구하면 어떡하나 하면서. 그러니 이번에도 아주버님 감싸주시면 저 진짜 용서 못해요. 아주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걸 낸들 아니? 나도 연락이 안 되는데. 설사 알아도 내가 너희한테 알려주겠니? 애를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난리들을 치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와는 반대로 남편은 도리어 차분해진 표정이었습니다. 이때 남편은 알게 되었다고 해요. 자신이 그렇게 노력해도
어머님께 인정받지 못한 이유를요. 그 이유를 알게 되어 오히려 홀가분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돈 4천만 원을 사기로 잃게 된 저희는 이제 치료에만 집중하자며 시댁에서 나오기로 했습니다. 아파서 요양하겠다고 하니 시무가 막지는 않더군요. 잘못한 일이 있으니 잡지 못한 것도 있겠죠. 그 뒤 시부가 죽고는 시댁과 완전히 연락이 끊어져 2년도 이대로 끊어지나 하는 작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1년을 넘기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은 1차 치료를 끝내고 요양 겸 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수발을 들기 위해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아 나온 상태였죠. 그날의 평화를 깬 것도 시모의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너 혹시 돈 100만 원 정도만 빌려줄 수 있니? 갑자기 전화하셔서 또 돈 이야기세요? 이번에는 뭐 때문에 필요하신데요? 말하는 꼰세하고는 친구 아들 결혼시킨다고 해서 축의금 하려고 그런다. 요새 너희들이 도통 들리지 않으니 돈이 없어서 말이다. 너희도 그렇지 한 번도 연락을 안 해? 매달 시댁에 용돈을 드리던 저는 그 당시 괘씸한 마음에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용돈을 드리지 않기로 결심했었어요. 결국 돈이 궁해진 시모가 연락을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어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친척 집에 축의금을 내도 그것보다는 적게 낼 양반이 갑자기 100만 원? 물론 그 금액을 다 축의금에 내지는 않아도 뭔가 쓸 곳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시모의 뒤를 쫓았습니다. 돈이 얽혀있으면 꼭 등장하는 아주버님 생각 때문에요. 시모가 택시를 타고 내린 곳은 어느 화려한 예식장 앞이었습니다. 소문으로도 대관료와 식대가 어마어마하다는 이 예식장에 시모는 무슨 일로 들렸을까 하는 차에 저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로비 화면에 떠있는 결혼 커플 사진에 아주버님의 얼굴이 떡하니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히 내 남편 안보험금을 사기쳐놓고 이런 비싼 곳에서 결혼식을 할 생각을 하다니 화려하게 치장된 그 모습이 괘씸해서 화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애써 냉정해진 저는 드디어 꼬리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만 보니 아주버님의 결혼식에는 시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혼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는 결혼식임을 숨기고 싶었던 건지 그것도 아니면 집안 사람들이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대 측에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주버님이 대화를 나눌 때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제가 나타나자 아주버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잠시 실례한다며 저를 옆으로 끌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그러게요. 제가 여길 어떻게 왔을까요? 그런데 결혼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치르시네요. 축하드려요. 그런데 우리 할 얘기가 있죠? 재수씨, 나 30분 뒤면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끝나고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남의 경사에 초를 치러 온 것도 아니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정 원하시면 저는 여기서 말씀드려도 괜찮아요. 하객 알바까지 쓴 것 같은데 정말로 괜찮으신 거 맞아요? 아내가 될 예비 신부님이 모든 걸 알아도? 알았어요. 잠시만요. 아주버님은 저를 데리고 호텔 객실이 있는 층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한 아주버님이 먼저 소리치더군요.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어떻게 성사시킨 결혼식인데 이렇게 행패를 부려요? 행패요? 동생 보험금 가지고 치르는 결혼식이면 저도 관여할 수 있죠. 어머님한테 받은 남편 보험금 어쨌어요? 내가 뭘 받았다고 그래요? 딱 잡아떼는 아주버님 모습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어머님 시켜서 우리 남편 보험금 강탈해 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쉬워 보이나 본데 남편은 몰라도 나는 아니에요. 막말로 지금 당장 이 결혼식 뒤집어 엎을 수도 있고 당신 같은 사기꾼 민낯 알려주는 건 일도 아니야. 뭐? 사기꾼? 나 니네 남편 형이야. 못하는 말이 없네. 내가 왜 사기꾼이야?
그 돈 돌려준다고 몇 번을 말했어. 그리고 어머니가 준 건 어머니 돈이라고 생각해서 받은 거였어. 그만 잡아떼세요. 어머님이 벌써 말씀하셨어요. 아주버님이 남편 보험금 필요하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면서 어머님 시켜서 돈 가져가서는 안 돌려줬다던데요? 돈을 받은 건 사실이야. 인정할게. 그런데 여기 와서 이럴 건 아니잖아. 진정하고 우리 대화로 해결해보자고. 진정? 대화? 저기 아주버님, 저요. 세상 둥글게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누구는 화내고 싶어서네요.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매번 우리 남편한테 돈 빌리고 안 갚고 상습이잖아요. 제가 본 것만 수십 건이에요. 가져갔으면 갚을 생각을 해야지. 남의 돈으로 호사스럽게 살면서 사람 우습게 보는 것도 정도가 있죠. 그리고 대화로 해결될 일은 아니죠. 돈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커지니 아주버님은 당황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해.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제가 아주버님 수법에 당한 게 몇 년인데요. 지금 당장 준비하세요. 결혼식 끝날 때까지 안 주시면 저도 성심껏 이 결혼식 정성스레 망쳐드릴 테니까요. 아니, 하루도 못 기다려? 하루고 한 달이고 지금 몇 년 전에 빌려준 것도 안 갚으셨잖아요. 그리고 기다릴 필요가 어디 있어요? 이번 결혼식 친척 빼고 친구들 하객은 진짜죠? 친구들 엄청 많으신데 축의금으로 갚으시면 되겠네요. 그걸 가져갈 생각을 하다니. 그건 내가 받은 내 결혼 축하금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성의가 있는 돈을. 그 돈은 성의가 있는 돈이라 괜찮고 동생 보험금은 성의가 없는 돈이라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편 돈은 목숨이 달려있는데 가져가셨잖아요. 피차 일반이에요. 계속 안 주신다고 하시면 저 내려가서 다 말해버릴게요. 제 목소리가 호텔 복도에 울리자 결국 아주버님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어. 소리 낮춰. 축의금 줄게. 그러니 좀 조용히 해. 다들 들으면 어쩔 거야. 이 결혼 파토나면 축의금도 없어. 저는 시간에 쫓기는 아주버님을 보내고 저는 축의금 받는 자리가 잘 보이도록 가까이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패백하러 가기 전 잠시 들러 축의금 받던 사람에게서 가방을 받아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받아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사업한답시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사람이라 그런지 축의금도 많이 들어왔더군요. 저희한테 빌려간 돈에 한참 못 미치네요. 나머지 2천만 원은 어머님 편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받아갈게요. 그리고 제 조건을 들어주면 앞서 빌려가신 돈은 탕감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또 뭐야? 무슨 조건인데? 저와 남편에게 어떠한 금전 요구도 하지 마시고 어머님 통해서 돈 빌리는 것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처럼 지내요. 앞으로 아는 척 하지 마시고 이 조건 깨지면 빚쟁이처럼 남은 금액 받으러 따라다닐 거니까요. 생각보다 별거 아닌 조건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주버님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은 지갑을 강제로 뺏긴 억울함과 짜증이었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안도의 숨을 몰래 쉬었습니다. 2천만 원 잊지 마세요. 그거 안 주시면 어머님 앞으로 된 집으로 대출받아서 가져갈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돈 빌려간 사람은 어머니시거든요. 어머님한테 돌려받는 게 맞죠. 그럼 굳이 이 축의금을 가져가지 않아도 되잖아. 내가 어머니한테 드릴 테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어머님한테 드린 돈이 아주버님한테 간 걸 아니까 찾아왔고 현금이 있으니 제가 받아가는 거고요. 지금이 지나가면 또 돈 없다고 하실 거 분명하니까요. 아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 돈 충분히 받을 자격 있다고 생각하니까. 눈 뜨고 축의금을 빼앗긴 그 기분을 곱씹고 있을 아주버님을 보며 저는 생긋 웃어주었습니다. 그럼 신혼생활 즐겁게 하세요. 저를 노려보는 아주버님을 뒤로하고 속으로 즐거움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돈을 돌려받았어요. 그냥 돈이 아니었으니 더 소중했습니다. 저는 이 기세로 나머지 2천만 원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돈을 은행 계좌에 넣고
남편을 불러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모는 저보다 일찍 돌아와 있더군요. 자식 결혼식에 얼굴 도장만 찍고 오는 처량한 신세라니 그래도 안쓰러운 기분보다는 본인 손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너희 여기 웬일이니? 이 집에는 오지 않기로 한 거 아니었어?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당신이 직접 말해요.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준비해온 서류를 내보이며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생각해봤는데 저를 파양해주세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에 시모의 얼굴이 악독하게 변했습니다. 뭐? 네가 뭔데 파양을 하라 마라 하는 거냐? 이제껏 입혀주고 재워주고 먹여줬더니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런 이유로 이제껏 제사며 차례며 잘 모시지 않았습니까? 합가에서 어머님 돌봐드린 것까지 하면 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파양해주세요. 절대 안 된다. 파양이라니. 누굴 바보로 하니? 너희가 나 모시기 싫어서 그런 말 하는 거 안다. 그래서 반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살지 않았니? 그 정도 시간이면 반성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딴 생각을 해?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님. 저희도 더 이상 어머님 모시고 살 여력이 안 돼요. 이도 병원 치료 중이라 일도 못하고 힘들다고요. 게다가 친자식도 아니라며 타박 주셨잖아요. 그냥 서로 편하게 파양하세요. 파양? 내가 누구 좋으라고 그런 거래. 나는 죽을 때까지 너희한테 붙어 살 거야. 내가 죽을 곳이 네 집이라는 것만 알아둬라. 너는 내 자식은 아니지만 나를 돌봐야 할 이유가 있어. 천년의 자식을 거둬줬더니 그래서 죽을 때까지 저희에게 수발을 받으시겠다는 생각이세요? 그래, 내 자식 고생시키기는 싫으니 너한테 붙어 있어야지 어떡하니? 그럼 안 되겠네요. 어머님이 싫으시다면 재판으로 할까요? 이제껏 어머님이 남편이 제 핏줄이 아니라고 괴롭힌 것, 과도하게 금전 요구하신 것, 그런 것들이 다 증거가 되거든요. 저희는 뭐든 허락만 하면 되니까요. 나는 절대 허락 못한다. 너희는 절대로 이 집에서 못 나가. 나한테 신세진 값은 받아야지. 막무가내로 안 된다는 시모에게 저는 그분의 가장 큰 약점을 들이밀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버님을 배웠어요. 결혼식장에서요. 벌써 몇 번째 결혼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자 쪽 집안이 엄청 좋아 보이던데 어머님이 여기에 합의하지 않으면 저는 이 길로 아주버님 장인어른 댁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소를 알아놨거든요. 마지막 말은 거짓이었지만 시모의 얼굴은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명절에 와보지도 않고 집에 도움도 안 되는 장손이 뭐가 그리 좋아서 싸고 도는지. 안 된다. 네 형은 건드리지 마. 이제 마음 잡고 잘 사는 애야. 왜 그 애를 건드리는 거야? 어머님께서 파양해 주시면 건드릴 필요도 없고 아예 만나지도 않을 거예요. 그 서류 작성하시면 우리와는 남이니까 서로 얼굴 마주칠 필요도 없어요. 아니면 제가 그 집에 찾아가서 어머님이 아주버님 친모이고 외방 자식인 둘째 아들 피 같은 보험금 사기쳐서 가져갔다고 말할 거예요. 악에 바친 제 말에 결국 무너진 건 시모였습니다. 그 애는 건드리지 말라며 저희를 노려보며 합의서를 작성해 주더군요. 저희는 드디어 남이 되는 첫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쾌한 시모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에서 아주버님이 가져가신 돈 4천 중에 2천은 돌려받았어요. 나머지 2천은 어머님께 돌려받으려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아주버님한테 빌려드린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빌려드렸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세요. 돈 없다. 나도 너희랑 똑같이 첫째한테 다 털어넣었어. 그러면 이 집이라도 팔아서 갚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주버님 댁으로 들어가시면 딱 좋고요. 그걸 말이라고 하니? 왜 내 새끼가 그 고생을 해야 해? 그러니까요. 우리 남편한테 잘해주셨으면 끝까지 모시고 살았을 텐데. 이제 남이라 그럴 수도 없겠네요.
어쨌든 2천만 원은 빨리 갚아주세요. 안 갚으면 아주버님한테 갚으라고 할 테니까요. 결국 파양 합의서에 사인한 시모는 며칠 뒤 2천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구한 돈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 돈을 받고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남편 치료에 집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와 시댁 인연은 모두 끊어졌습니다. 남편은 몸 상태가 좋아지고 있었고 아이도 잘 크고 있어요. 한번 시모가 저희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시모의 남동생, 그러니까 남편의 전 외삼촌이 저희에게 시모를 데려왔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주버님이 시모의 땅 문서를 가지고 가 몰래 팔았고 시모는 그것도 모르고 집에 있다가 그 집을 산 사람들에 의해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너희가 네 모친을 받아주면 안 되겠니? 죄송합니다. 이제 법적으로 저와 관련 없는 분이세요. 제가 모실 이유 없습니다.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형님께 모시고 가세요. 어머님이 그리 아끼셨으니 잘 모실 겁니다. 봐라, 이 악독한 것들. 길러준 은혜도 모르는 이 망할년 놈들. 내 자식으로 키워줬더니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아? 어머님, 말씀은 똑바로 하셔야죠.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건 어머님이세요. 그러게 차별하지 말고 잘 키워줬으면 지금쯤 저희 남편이 어머님께 잘했겠죠. 장인 장모한테도 그리 살뜰하게 대하는 이 착한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굴어서 정을 떼게 만들어요? 당신 그만해. 어쨌든 외삼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못 모셔요. 헛걸음하시게 한 것 같아 죄송하지만 형님께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끊어내는 남편 말에 외삼촌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너의 형님은 얼마 전에 사기죄로 감옥 들어갔단다.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결혼한 여자 집안에서 사기를 쳤다고 하더라고. 누님도 그놈이 친 사기에 빚쟁이들이 찾아와 난리치는 바람에 고생 좀 했다. 넌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 누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땅 문서 갖고 도망친 놈 뭐하러 두둔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곱게 쓰셨으면 말년에 이 고생은 안 하셨을 텐데. 남이사, 마음을 곱게 쓰든 못생기게 쓰든 그게 너랑 뭔 상관이야? 상관이 왜 없어요? 얘들까지 안 받아주면 누님을 제가 모셔야 한다고요.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째서 제 자식들한테 고모까지 모시라고 해야 하냐고요? 왜 네가 모셔? 나 여기에 두고 가라. 죽더라도 여기서 죽어버릴라니까. 제발 좀 그만하세요. 자식을 어떻게 키웠으면 늙은 놈 혼자 사는 집을 몰래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제 엄마 무시하고 혼주석에 알바를 올릴 생각을 하냐고요? 사기치고 나서 누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그런 몸팽이에요. 누님,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친자식이 저런 짓 한 거면 이미 폐륜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도 내 자식이야. 내 핏줄이라고. 그놈이 그런 짓을 했어도 나는 후회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년한테 지고 마는 거야. 외삼촌에게 한 소리 들은 시모가 되려 화를 내자 외삼촌이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후 어쩔 수 없이 외삼촌이 시모를 모시고 갔습니다. 저희는 두 사람이 나가시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만약 파양을 하지 않았다면 아주버님의 사기에 대한 여파가 우리에게까지 미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외삼촌이 시모를 요양원에 모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진짜로 저희와 시모의 연은 끊어졌습니다. 적고 보니 정말 파란만장한 일들의 연속이네요. 남편은 병마를 딛고 지금은 일도 다시 시작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강도 같은 시댁 걱정을 하지 않으니 생활이 여유로워졌어요.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쁜 놈이 없는 사람 등쳐먹는 사기꾼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인연을 끊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네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